지금부터 지식재산권법이란 무엇인가 제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인텔렉트 프로퍼티라는 용어의 탄생 및 지식재산권이라는 한국 용어의 적절성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의 내용도 지난번 강의와 마찬가지로 제가 저술한 지식재산권법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 근거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책에 제 그 1장 용어의 탄생 중에서 제 1절 지식재산권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고요. 이번 강의는 이 책의 제 1장의 제 2절과 제 3절 부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 2절 인텔렉트 프로퍼티라는 용어의 탄생에 대해서 강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intellectual property라는 단어가 그 영미법상 그 서구의 그 지식재산권에 해당되는 용어인데요. 따라서 intellectual property 중에서도 property라는 그 property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텔렉츄얼 그러니까 그 지식 재산권이라는 것도 이 재산권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먼저 재산권이라는 그 범주를 먼저 다루는 게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말의 재산권이라고 여겨지는 이 프로퍼티라는 이 개념의 근본적인 그 근원은 로마법상의 프로프리에타스라는 이 그 용어에 근거하는데 그 당시 로마법에서는 이 개념이 물건에 대한 절대적 지배권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 프리에타스라는 이 그 용어와 개념이 이제 그 쫙 유럽에 퍼지게 되는데요. 약간의 차이점을 갖고 이제 퍼지게 됩니다. 영미법에서는 이 프리에타스라는 그 용어가 프로퍼티라고 이제 번역이 되죠. 그 다음에 프랑스법에서도 뭐 유사한 단어로 전수가 되고 독일에서는 이제 자기네 고유의 그 게르만어로 대치를 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이젠툼이라는 용어로.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서는 뭐 바로 프리에타스로부터 전수된 게 아니라 그 한 번 더 전수된 그 영미법이라든지 프랑스법, 독일법 여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단어가 다른 그 서구의 나라의 단어와는 달리 약간 좀 분화돼서 프로퍼티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분화하여 받아들이게 됩니다. 간접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프로퍼티라는 그 용어에 해당되는 한국의 또는 일본의 법정 용어는 어떤 때는 재산권이라고 해당되고 어떤 때는 물권, 어떤 때는 소유권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분화되어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법칙에 따르면은 일본이나 우리 법칙에 따르면은 재산권은 물권과 채권으로 나눠지고 또 물권에는 그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눠지고 본권에는 또 소유권과 수익 물권과 담보 물권 이런 식으로 분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퍼티의 용어의 의미는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에는 로마법상에 있는 그 개념과 같이 물건에 대한 절대적 지배권이라는 개념이
각 나라의 용어로 사용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 두 단어가 프랑스와 독일의 이 두 단어가 절대적 권리인 소유권이라는 어감을 가진 법률 용어로 지금 사용되고 있고, 별도의 재산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법상의 그 용어를 이어받고 그 이어받은 그 개념을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경우 이 아이젠툼이라는 의미는 우리의 소유권에 대응되는 이런 의미는 채권적 권리와 이렇게 분리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최근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아이젠툼을 경제적 가치를 가진 대상에 대한 권리를 이렇게 확대 판시하면서 동 용어가 영미법의 현대 프로퍼티의 의미, 그러니까 약간 원래 그 소유권 의미에서 우리 법에 해당되는 재산권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확대된 그런 개념으로 이제 변화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지만 독일 민법에서는 여전히 물건에 대한 절대적 권리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독일법을 계수하면서 독일법에 있지 않은 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이제 만들어내요. 그래서 재산권은 물권과 채권이 결합된 권리로 이해를 해서 민법 체계를 총칙 물권 채권으로 구성되고 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재산권을 물권과 채권으로 보고, 물권을 절대권, 채권을 상대권으로 보고, 소유권을 물권의 하나로 파악하는 그런 일본의 개념을 우리나라 민법에 그대로 도입을 하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사실은 독일법은 그렇게 안 돼 있고, 이런 법 체계는 독일의 판택된 법학제의 개념을 독일 애들 받아들여서 법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고, 독일은 이렇게 뭐 재산권이 채권과 물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법 개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퍼티라는 용어가 애초에는 로마법에서 도입되기 될 당시 프로퍼티는 원래는 물건에 대한 절대적 지배권이었는데, 그게 이제 산업혁명과 시장경제의 형성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절대적 권리라고 이렇게 확대됩니다. 그 의미가.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이 우리의 소유권 또는 물건이 가지는 배도적 권리라는 개념이 출발해서 좀 더 넓은 의미의 재산권 가치를 가진 모든 것을 가진 재산권이라는 개념에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민법은 소유권의 상위 개념으로서의 물권의 상위 개념으로서의 재산권을 엄밀하게 구분해서 포함관계가 명확하다는 측면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서양 문헌의 프로퍼티라는 용어를 접할 때마다 이를 맥락에 따라서 소유권, 어떤 때는 물권 또는 재산권으로 대응시켜야 하는 그런 어려운 점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을 보면은 서양 문헌을 책을 프로퍼티에 대한 책을 번역을 한 우리 책들을 보면은 어떤 때는 프로퍼티를 재산권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소유권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물권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이렇게 상당히 그 일관성 없이 번역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서양의 프로퍼티라는 개념이 이 세 가지 개념을 다 담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맥락에 따라서 우리는 그걸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런 특수한 그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의 차이로 인해서 프로퍼티라는 용어를 한국어로 대응시키기 참 어려워요. 예컨대 이제 소유권으로 이제 번역을 하는 거는 절대적 물건에 대한 절대적 지배권이라는 원래 의미, 프로퍼티의 속성을 잘 표현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소유권으로 번역하는 게 적절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프로퍼티의 내용이 채권을 포함한 포괄적 권리죠. 현대적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소유권 그럼 너무 좁은 개념이죠. 그런 문제가 있고, 물권은 소유권보다는 권리가 넓지만 프로퍼티보다는 더 작죠. 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재산권과
프로퍼티를 재산권이라는 맥락에서 사용될 때는 물권으로 번역을 하면은 너무 좀 좁은 개념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재산권으로 번역을 하면은 프로퍼티가 포함하는 권리 범위와 유사한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법은 이제 재산권을 물권과 채권으로 구분하고 채권은 상대적 권리라고 이제 보호해주는 면에서 우리가 프로퍼티를 재산권으로 번역을 하면은 프로퍼티가 풍기는 이렇게 프로퍼티 안에 역사적 뉘앙스, 또 인권적 성격과 절대적 성격을 갖다 주는 그러한 뉘앙스를 나타나는데 미흡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 애들은 프로퍼티라고 했을 때 거기는 뭐 포괄적인 재산권이지만 역사적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절대적 지배권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권리는 절대적이다 라는 그 뉘앙스를 풍긴다는 점이 한국에서 우리가 사용되는 재산권와는 그 범주는 뭐 유사할지 몰라도 그 단어가 풍기는 그 아우라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느냐? 우리가 이제 영미법의 프로퍼티를 번역을 할 때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은 프로퍼티를 그냥 재산권으로 번역하고 그 의미를 물권적 내지 소유권적 절대적 권리라는 전제가 깔린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해주거나 또는 소유권으로 번역하고 그 범위를 경제적 가치를 가진 대상의 권리를 넓혀서 이해를 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저술한 책이나 오늘 강의도 프로퍼티라는 서구에 이제 프로퍼티라는 용어를 해석을 할 때 번역을 할 때 배타적 권리를 강조하는 맥락이라고 하면은 소유권 또는 물권으로 번역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재산권으로 대응하도록 노력을 했는데 아무래도 상당히 그때그때 굉장히 일관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근본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퍼티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해결을 했고요. 그러면은 intellectual property,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지식재산권이란 말이 없었죠. 역사적으로 없었는데 언젠가 만들어진 거죠. 그 개념이. 왜냐면은 뭐 페이턴트, 특허 페이턴트라든지 뭐 트레이드마크라든지 카피라이트 이런 것들은 원래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인텔렉트 프로퍼티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다 포섭한 거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만들었을 텐데 그러면은 서구의 인텔렉트 프로퍼티라는 용어가 언제 탄생했는지를 아는 거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냐면은 쉽지가 않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제가 여러 가지 문헌을 보고 노력한 결과는 프랑스에서는 이 유사한 용어가 1818년에 나타난 걸 제가 좀 찾아봤고요. 영국은 1840년, 미국은 1845년까지 제가 이제 찾아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19세기 초에 나타난 걸로 보여지고 독일은 좀 특이해요. 독일은 1867년에 그 아이젠툼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정신적 소유권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했는데 20세기 초에 와서 무채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1967년 와이프 출범을 계기로 해서 다시 원래 그 정신적 소유권이라는 그런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로 사용되고 현재도 이제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요. 근데 우리가 인텔렉트 프로퍼티라고 했을 때 현재는 거기에는 뭐 저작권, 특허권, 뭐 상표권 등들 포함하는 개념으로 알고 있지만 이 프로퍼티라는 용어가 처음에 나타났을 때 담고 있는 그 의미는 달랐다는 점을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다 들어왔지만 처음에는 저작권과 특허법을 포괄하는 개념 또는 저작권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출발을 해서 그 이후에 상표권까지 이제 포함이 되게 됐죠. 그래서 저작권이 그 프로퍼티라는 맥락으로 처음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리터러리 프로퍼티라고 해서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특허법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상표권도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그 개념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프로퍼티라는 그 개념이 그러면 왜 중요하냐 라는 게 인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인텔렉처 프로퍼티라고 이제 서구에서 인제 이런 용어를 사용하니까, 그러면 인제 프로퍼티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 프로퍼티라는 그 용어가 가지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텔렉처 프로퍼티에 해당된다. 특허권, 창표권, 저작권이. 그러면은 그거는 프로퍼티, 민법상의 프로퍼티와 같은 권리다라고 어 그런 그 인상을 받게 되는데, 더더구나 중요한 거는 서구에서의 프로퍼티라는 용어는 거의 소유권이나 물권적 개념을 담고 있는 개념으로 출발을 하고 오랫동안 그런 개념을 담고 있고, 그 영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하고 연결되는 아주 신성한 권리라는 측면에서 어떤 효과를 갖고 있냐면, 첫째, 프로퍼티는 절대로 어길 수 없는 것과 같은 자연법 개념을 연상하게 해요. 신성하다. 그러니까 인텔렉처 프로퍼티도 신성하니까 인텔렉처 프로퍼티도 신성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은 절대적 권리다. 아주 강한 법적 권리를 가져야 된다. 이런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프로퍼티는 부를 극대화하는 법 경제적 분석으로 우리를 유도하는 데 있어서, 프로퍼티는 프로퍼티에 왜 그러면 프로퍼티가 필요하는지에 대한 법 경제적 분석을 하면은 그런 근거가 있는데, 인텔렉처 프로퍼티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인텔렉처 프로퍼티는 다르죠. 프로퍼티는 물건에 대한 물건을 대상으로 하죠. 눈에 보이는. 근데 인텔렉처 프로퍼티는 물건이 무채물을 대상으로 하죠. 무채물은 어 예를 들어서 뭐 빵 같은 경우에는 누가 먹으면은 다른 사람이 덜 먹죠. 경쟁제죠. 근데 물은 내가 뭐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노래를 노래 부르는 것에 방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경쟁제가 아니죠. 굉장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프로퍼티나 인텔렉트 프로퍼티나 뭐 같다라고 이게 인제 착각하기 쉽다는 거죠, 프로퍼티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은. 세 번째는 프로퍼티는 소유권과 동시되는 거죠. 물권과 동시돼서 마치 저작권이, 예를 들어서 저작권을 예를 들면은 소유권 처럼 경계가 분명하면서 공익을 필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용어를 사용하면은 입법자는 관련법을, 인텔렉트 프로퍼티를 점점 프로퍼티와 유사하게 변화시키기 쉬우면서 이러한 변화를 원하는 기업이 동용어를 퍼지게 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저작권의 강화를 가져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고요. 상표도 처음에는 소비자가 상표를 쉽게 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불이익을 보호한다는 법적 이익에서 출발했는데, 상표도 이제 인텔렉트 프로퍼티는 나중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상표도 프로퍼티, 상표권도 프로퍼티다. 그 상표 자체가 가치가 있다. 소비자 혼동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법적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입법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학자들은, 원래 지식재산권법의 역사는 없고 특허법 등 개별법의 역사만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앞서 가지는 용어가 가지는 프로퍼티라는 인텔렉트 프로퍼티라는 용어가 가지는 힘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고요. 독점적 성격을 부각시킨 지적 독점권이라는 게 더 적절한 명칭이라고, 인텔렉트 모노폴리라고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채권적 해결책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텔렉처럴 라이어빌리티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는 제장이 나오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인텔렉트 프로퍼티라는 용어는 현재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고, 그 원인은 이 프로퍼티라는 이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인텔렉트 프로퍼티도 프로퍼티 들어가고, 프로퍼티는 어마어마하게 절대적 권리고 신성한 권리고, 따라서 강한 법적 권리에 해당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프로퍼티가 가지고 있는 아우라, 강력한 힘을 인텔렉트 프로퍼티라는 그 용어도 거기에 편승해서 그 영향에 따라서 현대 인텔렉트 프로퍼티의 법적 권리가 너무나 강화됐다라는 비판하는 학자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인텔렉처 프로퍼티가 어떻게 나왔고, 먼저 프로퍼티가 어떻게 나왔고, 인텔렉처 프로퍼티가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중요성이 뭔지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이 강의를 잠깐 쉬도록 하고 이어서 이제 한국의 지식산권이나 용어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